미생물과 마이크로 인터뷰 김응빈. 뭘까요? 미생물과 마이크로 인터뷰. 연세대 최우수 강의 교수의 미생물 교실이라. 연세대 교수님이시네. 김응빈. 미생물의 개인정보를 공개합니다. 플라스틱, 번외균, 학명, 세균, 나이 및 발기 시기는 2016년 플라스틱 재활용시설의 흙에 박혀있던 페트병에서 분리했다. 인상착의, 주소, 토양, 콩가식물, 특징, 페트병에 올려인 페트에 달라붙어서 분해 효소를 분비한다. 사람과의 관계, 페트를 잘 먹어 치움으로 플라스틱 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플라스틱 분해균이 있나? 오래되면 다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때 그 분해하는 균이 역할을 하는가 봅니다. 포식자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먹고 이렇게 플라스틱은 물고기와 새를 비롯한 큰 해양 동물에게 위협이 되고,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 아래쪽에 있는 조개와 동물성 플랑크톤 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결국 단계적으로 먹이사슬 위쪽으로 전이되어 축적이 되죠.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해양 생물과 생태계는 물론 결국 인류의 건강에 문제가 된다. 원유 유출 사고 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 정화라. 원유 유출에 오염물질 생분해, 원유의 탄화수소 분해균, 이산화탄소의 물 생성, 또 다른 생물 정화 방법으로 생물 정제 오염물 분해 능력이 뛰어난 미생물을 현장에 투입하는 첨단 바이오 기술로 분해 능력을 향상한 미생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투입된 미생물은 인부가 끝나고 나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낯선 환경에서 먹을 게 부족하니까요. 이처럼 미생물은 든든한 환경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생물도 감당하기 어려운 물질이 엄청나게 뿐만 아니라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균이 있으면 참 좋겠네. 재비화 과정에서 사멸되는 병원성 미생물, 재비화가 안 되니까 재비화 과정도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나무 조각이나 가축이 살처분되어서 매몰되는 참혹한 광경을 지어봤는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땅속에서 애꿎은 동물의 사체가 썩으면서 악취와 함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발생해서 후속 조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렇게 해서 사체가 퇴비화 대상이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2019년 한국 연구진이 초고온 미생물을 활용한 동물 기술 개발하는 데 성공했죠. 앞으로 기대가 되지 않나요? 지금 미생물을 만나러 갑니다. 최초의 생물에서 전염병, 백신, 산업 생태계까지 지구를 지키는 가장 작은 생명체와 마이크로 인터뷰. 미생물이 사람을 치료한다고? 해로운 병원균을 박멸할 수 없나요? 빠르게 먹어 치워서 환경 오염을 줄여요? 해빙으로 고대 바이러스가 끼어날까요? 유비키틴에 의한 단백질 분해의 발견. 2004년에 노벨화학상은 생명체의 소멸 시스템을 발견한 화학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유비키틴에 의한 단백질 분해의 발견이었죠. 인체의 세포는 약 10만 개의 단백질로 되어 있고, 단백질 분자는 보통 빠르게 생성하고 소멸합니다. 단백질 합성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원리가 밝혀졌지만
그동안의 세포 내의 단백질의 소멸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노벨상 수상자인 아론 시에차노버, 아브라함 헤르슈트 교수는 에너지가 필요한 세포 내의 단백질 소멸 메커니즘을 찾아내었습니다. 식물 뿌리에서도 반추위에서와 비슷한 시너지 효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뿌리는 식물의 창자인 셈입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대부분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견뿌리는 반추위 미생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울창한 숲은 식물 뿌리와 견뿌리 그리고 뿌리 주변에 각종 미생물이 어울려 사는 삶의 산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식물과 반초동물 모두 미생물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셈이지요. 시아노박테리아의 조상은 식물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광합성을 하며 살았습니다. 빛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당분을 만들고 산소를 내뿜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대기에는 산소가 나날이 쌓였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 4개의 위를 가진 반추동물의 소화 과정은 입을 통해서 먹고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고 벌집 위가 있고 주름 위가 있고 겹주름 위가 있고 혹이, 이자, 쓸개, 막창자 그래서 항문으로 밀어낸다. 위가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아는 한 지구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어떻게 이 별이 생겨났을까요? 솔직히 아직 잘 모릅니다. 최초의 생명체 루카가 단세포 원생물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정확한 모습은 여전히 알 수가 없으니까요.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환경이 갖춰진 곳에서만 삽니다. 그런데 환경 조건은 수시로 바뀌곤 해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변덕스러운 자연의 거센 파도를 잘 헤쳐온 존재이자 자연생물의 산물이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 유전체의 약 8% 정도가 인간 내재성 레트로바이러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외가닥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는 동물 바이러스 가운데서 역전사하는 무리를 일컫습니다. 역전사는 RNA를 주형으로 이용하여 DNA를 합성하는 과정을 말해요. 레트로바이러스는 그래서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는 이런 유전자라는 건데요. 2016년에 토르고 세균, 2017년에 헤임달고 세균과 오든고 세균이 추가되어서 아스가르드 초문을 이루었습니다. 아스가르드 고세균은 막뼈통과 세포 결격에 관련된 유전자를 포함해서 진핵생물의 것과 유사한 유전자를 유독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내 물질을 운반하는 수송. 그런데 유전자 분석 결과 미토콘드리아와 염력체가 원래는 자유롭게 살아가던 세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핵생물만 살던 아득한 옛날 어떤 원핵세포가 더 작은 것을 잡아먹었는데 어쩐 일인지 먹잇감이 소화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모종의 대타협을 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는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를 뛰어넘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마치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나요? 사실 1960년대 후반에 이런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과학계에서 무시당했지만은 이것은 상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내부 공생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질소순환 미생물이 전하는 또 다른 삶의 원리는 자연에서 한 종의 배설물은 다른 종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배설물이 꼭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배설물이 쌓이면 그 생물에게는 해롭죠. 당사에게는 독이 되는 배설물이 다른 생명체에게는 필수 양분이 되는 자연의 섭리가 경이롭지 않나요? 여러분을 보세요.
사람의 호흡으로 배설하여 내놓은 이산화탄소를 식물은 광합성에 이용합니다. 반대로 식물이 내놓은 배설물인 산소가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하죠. 한마디로 지구 생명은 미생물과 배설물로 연결되어서 돌아가는 셈입니다. 여러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메탄가스를 만드는 메탄 생성균이 있고요. 미생물을 추가로 공급하여 빠르게 먹어치워서 환경오염을 줄여 BOD는 오염물 양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은 용존산소량이랍니다. 자연수의 용존산소량은 1리터당 10mg 정도예요. 그런데 보통 하수의 BOD는 용존산소량의 20배에 달합니다. 이런 물이 그대로 강이나 호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거기에 사는 미생물들은 신이 나겠죠.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엔지니어링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수평 유전자 전달 방식은 재팝입니다. 세균 중에는 불임성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변에서 소통할 만한 세균을 발견하면 끌어당겨서 안아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마치 우주선이 서로 도킹하듯이 통로를 만들어요. 밀착한 상태에서 자기 것은 물론이고 상대 세균의 세포벽과 세포막에 구멍을 낸다는 말입니다. 매우 복잡한 과정이지만 전문 효소를 사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공사를 마치고 인륜의 유전자를 전달합니다. 이 같은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아나베나 항명, 세균, 시아노박테리아, 프랑스 보르네 호수, 사람과 연기는 천연질소비를 생산한다. 신경도서 흙냄새가 나오지만 자오스민이라는 또 이런 것이 수돗물에 불쾌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람과 연계, 불쾌, 그러나 또 어느 누구의 연계는 도움이 된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온전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식물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이미 이런 미생물이 여럿을 분리하여 각자 특성에 맞게 생물비료, 식물, 생리 활성제, 생물 농약 등으로 대비시켰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엔지니어링을 시도하고 있죠. 이는 식물과 공생하는 미생물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기능을 조절하려는 노력입니다. 미생물, 농부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엔지니어링은 상형식 또는 하형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형식 접근법은 표적 미생물 분리로 시작합니다. 이 미생물을 실험실에서 합성 생물학을 비롯한 첨단 바이오 수직 유전자 전달로 질소 고정 세균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취해서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이들이 만든 암모니아는 여러 토양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 배설하듯이 흙에 사는 여러 세균은 암모니아를 먹고 질산염을 내어 놓습니다. 이렇게 질소 고정 세균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취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또 암모니아는 여러 토양이 좋아하는 음식이고, 또 밥을 먹고 배설하듯이 흙에 사는 여러 세균은 암모니아를 먹고 질산염을 내놓고, 그러면 식물이 이를 흡수해서 질소원으로 이용하고, 일부 식물은 아예 질소 고정 세균을 안으로 맞아들여서 함께 살기도 하고, 콩과 식물 뿌리에 주렁주렁 달린 뿌리 혹은 이들 세균 손님이 머무는 사랑방이랍니다. 질소 고정은 미생물 중에서도 극히 일부 세균만이 지닌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능력입니다. 질소 기체는 두 개의 질소 원자가 삼중 결합으로 붙어 있는 매우 안정된 구조라서 이걸 끊어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질소 고정 세균은 기어코
질소를 내어서 수소 원자를 붙여 아모니아를 만듭니다. 질소 고정 세균과 질소 순환은 고정. 질소.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보툴리눔 독소가 있네요. 독이 되기도 하고. 내성이 없는 세균은 수십억 마리로 증식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균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돌연변이, 항생제가 있는 환경에서 내성을 지닌 돌연변이 세균만 생겨나고 결국은 내성 세균이 증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내성이 있는 세균만 증식하게 된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체 발생과 증식. 내성. 미생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미생물 자체가 우리의 건강을 만드는 것인데, 식물을 잘 자라게 해서 하는 토양 미생물. 농부가 농작물에 비를 주듯이 말이야. 식물도 공짜 밥을 먹지 않아야 곰팡이에게 자신이 만든 고급 음식을 제공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견뿌리는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미네랄 영양소 흡수를 돕고, 식물은 곰팡이의 광합성 산물인 탄수화물을 나누어줍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광합성의 주 원료인 이산화탄소, 물, 빛은 가뭄밀대를 제외하면 늘 풍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네랄 영양소가 식물의 광합성 효율을 좌우해요. 배불리 잘 먹어도 영양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곰팡이를 비롯한 땅속 미생물은 주로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통해서 영양을 채운다라는 거죠. 보툴리누스 균은 세균은 1895년에 발견되었는데 토양이나 강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독소가 단 1g으로 성인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한다. 사람과 관계에서 절대 혐기성이다. 혐기성. 환경 조건이 나빠지면 포자를 생성한다. 환경 조건이 나빠지면 포자가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생 포자라고 부른다. 토양, 강, 호수, 바닥, 퇴적물, 호수, 바닥, 퇴적물에 이렇게 보툴리누스 균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나 이 독소를 희석하여 슬기롭게 사용하면 주름을 펴는 미용시설부터 내성마비와 뇌졸중 같은 질병으로 인한 근육 경직 치료까지 의학적 활용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땅을 살리는 미생물 농부가 있다고요? 미생물 농부? 자, 장을 들여다봅시다. 장 안에서 스마트 미생물이 있고, 장에 염증이 없는 쥐에게 들어가고, 장에 염증이 있는 쥐에는 미생물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알렉산더 플레밍에게 발견된 것, 수많은 동족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세균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플레밍은 세균을 죽이는 마법 탄환 탐색에 여념이 없던 의사였습니다.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로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더욱이 인체에 비교적 괴롭지 않은 항생 물질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발견이었죠. 곰팡이, 페니실린이 세균에 감염된 것을 이렇게 항생제로서 해결해서 큰 도움을 주기도 했네요. 자, 대장균에서는 보통 1억 번에 한 번꼴로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그 돌연변이의 개체 수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납니다. 대장균은 최적 환경에서 약 20분마다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하고, 그때마다 개체 수가 2배나 늘어나기 때문이죠. 즉 대장균 한 마리는 단 하루 만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식합니다.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만은 드물게 유익한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생물 입장에서 말하자면 항생제에 노출되는 세균 집단에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는 생존에 큰 이익이 되죠.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을 가진 것은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인간 미생물체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200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인체는 세균만 해도 약 37조 마리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포의 비율이 4대 1인 셈이죠. 유전자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더 밝혀집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수를 비교하면 세균들이 가진 총합은 360배나 더 많답니다. 이들 세균의 유전자는 우리 건강에는 물론이고 생존 자체에 필수적입니다. 사실 사람의 몸은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내 세균의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효소가 없다면 음식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은 비타민과 이런 것을 만들 수 없는 여러 유익한 화합으로 만듭니다. 인체와 공존하는 미생물을 연구하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는 구축된 인간 미생물체, 특히 장내 미생물은 이 안정적으로 미생물의 개인정보를 공개합니다. 이런 코로나19,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관련 96%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91% 천갑산 코로나 바이러스, 80% 사스. 해로운 병 먹는 건 미생물을 방류할 수 없나요?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눈에는 우리 미생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추적해서 없앨 수 있나요? 부패나 질병처럼 미생물의 활동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고 나서야 우리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말이죠. 아하, 21세기 첨단 기술을 동원하면 된다고요? 그 의견 일부 인정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포적 미생물을 정의해 놓고 항원을 가지면 되니까요. 그렇게 정해놓고 한다면 그것만 이렇게 해서 양치만 잘해도 충치를 예방하고, 실제로 뮤탄스는 깨끗한 이에는 잘 붙지 못합니다. 깨끗한 이 뮤탄스균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뮤탄스는 잇새와 잇몸 주머니처럼 쉽게 찢겨나가지 않는 치아 부위를 좋아합니다. 치아에. 그러니 식후에 양치질을 신경 써서 해보세요. 입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반려 미생물을 충치균으로 만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2018년 현대 문명과 상당히 떨어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강 미생물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소위 문명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미생물을 입안에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죠. 이전까지는 입속에 사는 미생물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구강 건강이 악해진다고 생각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동안 유해한 병원균으로서 미생물이 이렇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는 이미 1930년대 초반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에 동물, 특히 가축에게 호흡기 및 소화기 관련 감염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사람에게 일반적인 기침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고되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 이후에 전에 없이 강력한 병원성을 지닌 신종이 연이어 나타났어요. 사스와 메르스 사태 모두 이들이 일으킨 난동입니다. 사스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을 붙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둘 모두 호흡기의 병을 일으키죠.
자, 반려견을 잘못 가르친 주인이 그러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나쁜 반려 미생물이 되고 말아요. 충치균이 대표적인 경우죠. 스트립토코커스 뮤탄스는 충치균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 입안에서 사는 뮤탄스는 설탕을 아주 좋아해요. 설탕을 맛있게 먹고 끈적끈적한 당류를 뱉어내죠. 뮤탄스의 설탕 섭취가 늘어나서 그 주변 치아 표면에 끈끈이 풀이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미생물이 거기에 들러붙었는데 이를 치태 또 플라크라고 합니다. 마치 치약 광고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충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치태에는 보통 수백 개의 세균이 엉겨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젖설탕을 젖산으로 바꾸는 것들이 또 있고, 젖산은 또 치아를 부식시킵니다. 다행히 침이 산을 중화하고 희석해서 젖산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고 있죠. 오늘날 충치는 인류에게 가장 흔한 전염성 감염병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감염병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딱히 원행균을 지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뮤탄스가 충치균이라는 오명을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 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뮤탄스는 충치균이 아닙니다. 단지 좋아하는 설탕을 먹었을 뿐이죠. 그럼 젖살을 만든 세균이 충치의 주범일까요? 그 아이도 할 말이 많아요. 치아 주위를 지나다가 우연히 뮤탄스가 만든 끈끈이에 달라붙어 버렸거든요. 그 상황에도 살아오겠다고 몸부림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설탕 과다가 충치를 만든다. 그것을 먹는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단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 균을 만든다. 그렇게 되어지네요. 설탕을 우리가 영화에서처럼 21세기 신종 감염병은 야생동물에서 오는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현재 알려진 감염병의 약 70%는 사람과 동물에서 공통으로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 원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동물 사이를 오가며 전파되는 감염병을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불러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병은 주로 가축에서 사람으로 넘어왔습니다.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기르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소에게서 홍역, 천연두, 결핵 같은 병원체를 일찌감치 얻었죠. 신종감염병이라는 말은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났다는 오해를 부르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새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거네요.